그 러우 전쟁이 당분간 멈춘다고 하더라도 군비 증강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다. 최소한 저는 한 20년은 갈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갖게 된 그런 지정학적인 반사 이익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될 시에 앞으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될 거라 보시나요? 뭐 당장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제 누가 되든 간에 갑자기 산업의 지형이 크게 바뀐다든가 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갑자기 달라진다든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변화가 있다면, 그러니까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그거는 저는 지정학적인 구도와 관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어정쩡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쪽으로 편을 쓰는 그런 입장을 그대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눈에 띄게 중국 쪽으로 가까이 갈 거냐라고 하는, 그게 저는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의 지형을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의 산업들이,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기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대부분 산업에서 가성비가 다 중국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시장에서 두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한국 제품과 중국 제품이 같이 경쟁을 하면 이제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그게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바로 한국 제품하고 일본 제품 간의 경쟁이 그런 구도로 펼쳐졌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다 올라서고 일본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일본 전자산업 다 무너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하고 한국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 그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또 전자산업, 또 제약,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이런 산업들이지요. 이 대부분에서 미국과 중국 갈등이 없었다면 다 중국 기업들이 넘어섰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국을.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 가성비가 지금도 보면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나마 살아나고 있는 데들이 조선, 방산, 제약, 원전 관련 산업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배제시키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있는 그런 시장들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를 배제하고 나면 그러면 제조 강국이 어디냐? 뭐 그다음엔 이제 한국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시장을, 그런 게 어떤 거 있냐? 철강,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뭐 다 알잖아요. 이 산업에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어떻다는 거는 국내 시장조차도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다 무너질 상황이었는데 그나마도 구사일생으로 몇 개 산업이 지정학적인 반사 이익 때문에 요즘에 조금 뜨고 있는 겁니다. 주가를 본다든가 다 그런 거죠. 방산, 조선, 원전, 제약 정도가. 그렇죠. 그게 요즘에 요 한 1년 동안 뜨고 있는 산업들이잖아요. 제약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데들이 뜨는 이유가, 그게 중국의 우시제약 이런 거를 미국이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중국의 그 CDMO 제약회사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제약 그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 신약 개발, 또 그것을 가지고 임상시험에서 FDA 승인을 받아서 신약 출시 허가를 받는 데까지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로시라든가 뭐 그런 진짜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약 출시 허가를 받고 나면 그것을 현장에서 실제 태블릿이나 또는 약물로 만드는 그 작업, 설계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그 작업, 그거는 인건비도 쌓아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아무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나라가 잘하다가 다 중국이나 인도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특히 중국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뛰어났었는데, 미국이 이거는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미국인들의 건강을 중국인들한테 맡겨야 되는 상황이네?
이거는 안 되겠어.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 네. 바이오시큐어 액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물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상원은 통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든지 바이오시큐어 액트가 통과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과 계속 같이 일을 한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데로 지금 입감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인 거예요. 요즘에 뜨는 우리나라의 산업들, 우리나라의 주식들은 이런 구도 속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제약 바이오에서 한국이 글로벌 제약 생산 허브로 뜨기 위한 조건은 가지고 있나요? 조건, 그거 다 기술이죠. 기술이고 가성비인데, 가성비는 중국한테 밀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까지 떴던 거고, 근데 그게 미국 시장을 잃게 되고 미국 시장에는 중국이 없는 시장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주자로 한국이 떠오르게 된 거죠. 네. 인도도 아마 그 반사 이익을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터키 같은 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거대한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네. 제약에서도. 근데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조선도 생각을 해보시면 네. 요즘에 조선이 그렇게 뜨고 있는 이유가 그건 뭐 미국 해군 함정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수요는 바로 미국이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화물선들 있잖아요. 그 화물선들 중에 Made in China, Built in China. 그러니까 중국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선박, 그 선박은 중국이 소유하지 않은 것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 머스크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느 나라 이 선박 회사이든 간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선박을 가지고 운항을 하고 있으면 한국에 들어올 때 엄청난 입항료를 부과하겠어. 이런 제도가 뭐 아마도 확실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그 얼마를 부과할 거냐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한 척당 150만 달러를 부과하자 그러면 그게 한 20억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번 입항하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죠. 한국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들어오지 마. 예. 중국에서 만든 배는 안 돼.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운사들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해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HMM 같은 데서도 중국에서 아마 건조한 배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배를 가지고는 미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운사들이 선박을 주문을 할 때 네. 중국에다가 주문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자는 누구냐? 그는 한국하고 일본인데 당연히 일본보다는 한국이 그렇죠. 더 가성비가 좋은 중국, 거죠. 한국, 일본 이 세 개의 나라가 거의 그렇죠. 전 세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조선이 더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또 방산 굉장히 뜨겁잖아요. 러우 전쟁의 K방산이 원래는 틈새에서 주류가 된 핵심 요인과 K방산의 강점은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가성비일까요? 가성비이고, 네. 근데 가성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중국 무기들, 러시아 무기들 이런 것도 가성비가 좋다고 지금까지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러우 전쟁 전까지. 네. 러우 전쟁 전까지 가성비를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실제 전투를 해보니까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데는 제대로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그 드론 몇 대 띄워가지고선 하니까 뭐 탱크가 뭐 박살이 나고 러시아 탱크가 박살이 나고 뭐 이랬잖아요. 요번에도 보면 우크라이나 드론 100대를 가지고 러시아의 그 공군 기지들을 지금 기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러시아 전폭기 40대가 완전히 쓸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크루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 전폭기들 있잖아요. 그게 한 30-40%가 없어진 거래요, 지금.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 그 주역이 뭐냐?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100대예요. 싸구려, 진짜 싸구려죠. 그 비행기 비해서. 예. 비행기에 비해서 진짜 싸구려, 드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비쌀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야, 이게 형편없네, 진짜? 러시아의 무기,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 러시아의 아무튼 이 전투기, 이런 것들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성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값도 싸고, 그러니까 이제 좀 가난한 나라들, 돈 없는 나라들은 러시아 무기를 많이 샀죠. 인도. 특히 인도가 제일 많이 샀고, 또 중국은 러시아 무기를 카피한 거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들이 다 좋은 거예요. 한국은 가성비에서 그 나라들에 비해 좀 밀리죠. 네. 그런데 한국은 러시아 거를 카피한 게 아니고
미국과 이 나토,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 기술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생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러우 전쟁이 터져서 러시아제 무기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그다음에 이 특히 유럽 국가들은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특히 폴란드 같은 나라는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무기의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한테 넘겨줬어요. 이번 전쟁이 나고 나서. 왜냐하면 네가 좀 잘 막아줘라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손에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 타겟은 폴란드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폴란드 말고도 저 위쪽으로 핀란드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 다 위험하긴 하지만 그 나라들은 사실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별로 힘이 없어요. 어떻게 너무 나라들이 작기 때문에. 근데 폴란드는 이제 덤벼 보는 거죠. 충분히 러시아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잔뜩 넘겨줬는데 그 무기는 러시아제, 구소련제 무기들이었어요. 구소련제 무기를 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소련이 위성국가였으니까. 그 무기를 넘겨주고 이제 무기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나토 표준으로. 이 서방 표준으로 무기를 싹 다 바꾸겠다고 이제 그 일에 착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토 군하고 같이 합동작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폴란드가 제일 원하는 나라는요, 미국이에요. 미국 무기를 갖고 싶어 해요. 비쌀 거잖아요. 비싼 데다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5년씩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당장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예, 하루가 급한데 이거 언제 5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하는 무기가 독일, 프랑스, 영국제 무기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서방 국가들이 이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제 그런 방위비에다가 돈을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에 써온 돈들을 다 복지로 돌렸어요. 그래서 복지 천국이 됐다고.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방위산업체, 무기 생산업자들은 수요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즈니스를 줄여야 되고 생산시설을 줄여야 돼. 근데 그게 시설만 줄어든 게 아니고 사람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종사자도 줄어들겠죠. 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업종으로 나간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크지를 않는 겁니다. 대학에서 그쪽 전공을 하는 사람도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일할 사람이 없어요. 겨우 그냥 근근히 지금까지 그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수요가 팽창을 하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상황. 그런데 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도 이 무기 생산을 줄이지 않은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그게 북한, 대한민국, 이스라엘, 터키 이런 나라들인 겁니다. 이 나라들은 안 줄였어요. 늘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북한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북한은 또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이 생산 능력을 상당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인 거고 특히 나토 표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특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재래식 무기를 많이 만들지 않아요.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작전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건 아주 뛰어난데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하지만 재래식 무기는 거긴 별로 안 만든단 말이죠. 그럼 누가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게 대한민국이 떠오른 겁니다. 네. 그러면 방산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잖아요. 전쟁이 이제 어쨌든 뭐 트럼프가 종식시킨데 종식이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올해 말이나 내년 뭐 끝날 수 있는 확률도 있을 텐데 전쟁 끝나면 K방산 어떻게 될까요? 전쟁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전쟁 끝나면 예, 그 러우 전쟁이 당분간 멈춘다고 하더라도 군비 증강은 그거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군비 증강에 착수를 하고 최소한 저는 한 20년은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중국 간의 대립, 또 러시아와 유럽 간의 대립, 이 대립 구도 저는 그것은 요즘에 신제국주의 시대, 또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부릅니다만은 이런 추세는 이거는 안 없어진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이유는 미국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이 강력했기 때문에 세계의 경찰. 예, 누구도 미국에 덤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없었던 겁니다. 테러는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중국도 덤비고 러시아도 덤비고 뭐 다 덤비잖아요. 그러면 곳곳에서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모두 다 군비 증강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갖게 된 그런 지정학적인 반사 이익 있잖아요. 이 방산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아, 오래 못 간다고요?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재래식 무기입니다, 이게. 네네.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재래식 무기예요. 네. 재래식 무기는 기술이 뻔한 거라는 소리예요, 이게.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산업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도 따라온 거고 러시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진영하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러시아를 배제한 나머지 서플라이 체인, 방위산업 서플라이 체인에서 충분히 한국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들이 여럿 있다고 봐요. 그게 베트남, 멕시코,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인 거죠. 또 인도, 네. 파키스탄, 폴란드도 또 강력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폴란드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무기를 공급하고 있지만 기술도 같이 공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서 조건으로 그걸 내세운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무기를 받으면서 기술도 같이 넘겨달라고 했듯이 폴란드도 지금 우리한테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폴란드는 경제도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당분간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네. 우리가 스스로 신무기들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네. 금방 따라잡힐 수 있는 분야다, 이게.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자, 그럼 방산, 조선, 제약, 원전이 지정학적 반사이익 말씀해 주셨는데 원전 결국 에너지에서 요즘 에너지 안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이게 정확히 뭐고 왜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해졌을까요? 왜냐하면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건가요?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제가 요즘에 한 달 전부터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그 제일 유명한 게 챗GPT지만, 챗GPT. 예, 챗GPT,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제미나이 이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뭐가 제일 좋으세요? 퍼플렉시티가 제일 좋아요. 다른 분도 그 얘기 하던데. 예, 챗GPT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건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그 소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꾸며내. 그러니까 답을 요구를 뭐에 대해서 알아줘. 그러면 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모른다는 소리를 안 억지로 하고 어떻게든 대답하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한테 답을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엉터리예요.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제가 세 개를 동시에 쓰는 이유가 비교해 보려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퍼플리시티? 저는 이거 안 써봐가지고. 퍼플렉시티라고 하는데 그것도 미국 거예요. 아, 이건 어디에서 거죠? 저는 챗GPT랑 제미나이 이제 두 개만 쓰고 있는데 둘 중에는 물론 제미나이는 5.3 버전인가 그거 쓰는데 뭔가 제미나이가 좀 더 잘. 저는 제미나이 프로를 쓰거든요. 예, 제미나이 2.5 프로인가? 맞아요. 예. 그 2.5%랑 5.3인가 추론 버전도 그것도 있거든요. 그 2.5 프로에서 밑에 딥 리서치라고 하는 네, 기능 맞아요. 그거 아주 쓸만합니다. 맞아. 그거 하면 거의 논문 수준의 보고서를 늘 만들어 주거든요. 한 5분 정도 걸리면 맞아요. 한 5분 걸립니다. 그거는. 근데 퍼플렉시티는 우리나라의 SK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미국 AI 에이전트인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그 SK하고 손을 잡아서 한글 또 한국 데이터들 뭐 이런 거는 다 SK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SK하고 연관이 된 건 분명해요. 이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게.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요즘에는 뭘 하더라도 세 개를 다 켜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교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시킬 때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전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검색하는 거에 비해서 다른 데이터 센터들,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데이터 센터들의 컴퓨터를 어마어마하게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다 전기죠. 전기죠. 그런데 그 전기를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느냐? 지금은 초기예요.
지금은 초기 단계인데 저만 하더라도 그 AI 에이전트를 쓰는 그 빈도가 한 달 사이에 한 10배 늘어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많이 늘었어요. 예. 조금 있으면 한 100배가 늘어날지도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 나만 보더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 소모량이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사람이 늘고 그 사람들의 사용 빈도가 늘고 이렇게 되면 이걸 그거를 신재생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겠죠. 불가능합니다. 신재생은. 신재생 불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발전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땅을 너무너무 많이 잡아먹고 더욱더 문제인 것은 소위 간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같으면 해가 안 나면 구름이 가려버리면 발전을 못해요. 못하죠. 또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안 불면 발전을 못해요. 바람이 너무 세도 발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대한 전기 저장소 배터리를 갖고 있든가 이걸 만드는 차라리 원전을 만드는 게 낫죠. 그리고 또 이 여분, 백업을 또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럼 백업 발전을 하는 건 그럼 뭘로 할 거냐? 그 가스 발전으로 할 거냐? 가스 발전보다는 그래서 CO2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원전이 훨씬 나은 거죠. 어느 쪽도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원전이 더 낫다. 그래서 요즘에 구글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다 보면 자기 전용 원전을 두기 위해서 다 지금 그런 이 계약을 하려고 하고 그런 발전소를 찾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이유가 기존의 발전 및 송전 시스템 가지고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다 그래서 자기 발전소를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원전이고. 그리고 특히 그 중에 이제 요즘에 SMR이라고 하는 거, 소형 모듈 방식의 원전. 이게 요즘에 뜨고 있는데, 미국에서만 보더라도 한 30개 모형이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설계 중에 있는데. 자, 그래서 원전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지어질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문제가 뭐냐면 설계는 할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도 그렇고 뭐 그 뉴스케일이라고 하는데도 그렇고 설계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웨스팅하우스가 만들었던 그 버지니아의 그 최근에 개통을 한 원전이 있는데 그건 13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전을 하나 만드는데 13년을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길어도 5년이면 돼요. 네. 뉴스케일이라고 하는 것도 유타주에서 최근에 SMR 그 소형 원전으로 하려고 계약 맺어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포기했어요. 계약 파기하고. 네. 이유가 뭐냐? 너무너무 코스트가 올라가고 오래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단가대로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의 문제는 지금 그겁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들의 문제가 방산하고 비슷한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현장에서 구체적인 물건을 만들어낼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컴퓨터로 그림은 그릴 수 있다. 디자인은 한다.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제조. 최종 제품으로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한국. 제일 잘하는 데는 그것도 중국. 러시아예요. 제일 잘하는 데는 중국, 러시아예요.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적대 국가인 거고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남는 데가 어디냐? 한국인 거죠. 한국에서도 구체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또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도 여기 해당되나요? 예.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냐면 SMR이라고 하는 거, 소형 모듈러 원전이라고 하는 거. 보통 대형 원전들은요. 발전 용량 1기가와트 내지 1.5기가와트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소형은 0.3기가와트에서 0.5기가와트 정도로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만들려고 그러냐면은 공장에서 그러니까 조립식 주택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때 현장에서 처음부터 다 뭐 기둥까지 세우고 뭐 이래 가지고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립식으로 하게 되면 공장에서 집을 골격을 다 만들어서 그냥 트레일러에 싣고 가서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마무리 작업하면 되는 거고. 원전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SMR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공장에서 요거를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가 어디냐? 그게 한국인 거예요. 한국이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원전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원전 원자로 설계도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 설계도대로 제작해 줄게. 그러면 당신들이
배로 싣고 가면 되잖아. 이러니까 원전 수출인 거죠. 그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비즈니스 컨셉인 거고, 그러니까 마치 반도체에서 그 파운드리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디자인을 하면 그걸 가지고 TSMC가 제작해 주듯이 원전도 그렇게 한다. 팹리스와 파운드리 같은.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현대건설은 현장에서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현장에서. 대형 원전 같으면 처음부터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고, 소형 원전 같으면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 그 리액터, 원자로를 현장에 설치를 하고, 그걸 파이프로 연결하고, 또 전선도 연결하고 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대건설이 그걸 제일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뜨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지금 원전 정책을 밀고 있는지랑 제가 여기 원전 정책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게 한국 원전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좀 주겠네요. 그럼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요. 한국의 원전 관련 산업 없으면 원전 제대로 못 합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예. 지금 조선업이 똑같잖아요. 한국 조선소가 없으면 미국이 자기들 선박 만들 수 없어요. 물론 미국 내에도 조선소가 있긴 하지만 우리보다 한 서너 배 정도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품질이 그렇게 썩 좋으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정조대왕함이라고 하는 그 구축함이 있거든요. 고급 같은 급의 정조대왕함이 제작비가 1조 2천억? 1조 5천억? 뭐 그 정도 수준인데 미국에서 만든 구축함 값이 보니까 10조 원이에요. 그 비용이.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너무. 예,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리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한국이 없으면 미국이 아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딜을 할 때 이런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돼요. 또 체코 사우디 원전 수주 경험으로 보면 한국형 원전의 경쟁 우위는 뭘까요? 그건 가성비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다 가성비군요? 다 가성비예요. 가성비가 최고 뛰어난 데가 중국인데 안 되니까. 중국은 그걸 분리를 시켜버리니까 그 다음 남는 데가 한국인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가성비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 따라왔듯이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시간만 좀 걸린다 뿐이죠. 그래서 그 가성비를 거기에만 안주해서는 큰일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예전에 바이든의 신재생보다는 트럼프는 화석연료 중심 정책이잖아요. 요게 세계 경제랑 에너지 시장에 그럼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별로 실효성 없다고 봅니다. 아, 요건 실효성 예, 없다. 화석 연료에 대해서 트럼프는 좋다고 그러지만 선진국 사람들 중에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화석 연료 자체를 그렇게 해서 그걸 떼면서 CO2를 내보내는 거 그걸 좋아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다시 가솔린 차로 돌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최소한 하이브리드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예, 다시 가솔린 자동차, 디젤 자동차로 돌아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봐요. 특히 그리고 이 미국이 믿고 있는 것은 그 셰일 가스, 셰일 오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셰일 오일도 이제 한계 왔다고 스스로 그 산업계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거고 또 이게 유가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태고 그렇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화석 연료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그거는 이제 화석 연료 대신에 원전이 늘어나게 된다. 원자력 발전이. 근데 거기에 한국이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혹시 한국 원전 기업이 그럼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시장이나 프로젝트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이 제일 크다고 저는 보고요. 미국이 어마어마해요. 예, 어마어마한 시장인 거고, 그 다음에 유럽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브릭스 국가들 뭐 이런 데들은 그건 중국과 러시아의 시장일 거라고 보고요. 유럽과 미국은 한국 시장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거는 설계 시장은 아니에요. 설계는 우리는 아니다. 예, 잘 못한다. 우리 제조 생산. 예, 제조 생산, 예, 요 분야다. 파운드리 또 건설 현장에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 그 분야다. 그런데 그 인력이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럼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인 리스크의 반사 이익으로 한국이 방산과 조선과 원전과 제약에서 이제 조금 빛을 발휘하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산업과 또 주식시장은 또 좀 다르잖아요. 이 네 개 중에서 앞으로도 산업이 좀 유망하다고 계속 유망한 데는 좀 더 어디고 주식시장에서도 앞으로도 또 그래도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산업은 좀 어디에 해당될까요? 저는 뭐 구체적 산업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 기업들, 요 주식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고공행진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는 AI를 잘 쓰는 기업들. 우리가 AI를 미국이나 중국처럼 직접 만드는 걸 그렇게 잘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이건 너무너무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미 한국의 카이스트 같은 데서 AI 전공을 하고 학위를 한 사람들이 한국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다 실리콘밸리로 다 떠나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AI를 개발하는 거는 저는 비오이가 없다. 우리가 아마도 못할 거다라고 저는 봐요. 다만 얼마나 잘 쓰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 잘 쓰는 기업은 뭐 어떤 산업이 어떤 기업이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모든 분야가 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지금부터 하기에 달려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AI에 열린 마음으로 AI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걸 잘 써낼 수 있느냐. 이거는 뭐 식당부터 시작해서 일반 업무 보는 거, 학교, 뭐 모든 분야가 다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그 지평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적응을 못하면 그냥 도태되는 거고 그냥 실업자 되는 거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 잘 해내는 기업은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낼 거라고 보고 근데 그게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